임차인, 철의 여인, 이재명 저격수. 다양한 수식어가 붙지만 아마도 포퓰리즘과 싸워온 경제학자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에 이어서 경제가 무너지는 근본적 이유로 정치를 지적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죠. 어떻게 하면 정치를 변화시켜서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런 숙제를 안고 정치에 뛰어든 지 1년 만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시기 전에 여의도에서 경선 후보들 처음 모임이 있었다고 거기 갔다 오신 겁니까? 갔다가 이것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뭐 내용을 뭐 좀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았는데 네. 저는 이 약속 때문에 일찍 나왔죠. 그래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셨을 테고. 오셨어요. 그죠? 예. 네. 다른 분들 몇 분이나 오늘 참석하셨나요? 11분 전부 네.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당의 네. 후보들이. 그 중요한 회의 빠지고 가셔서 고맙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어제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예. 이 부동산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경찰청장도 나오셨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오시고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보셨겠지만 평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은 있던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세요. 그래서 저도 좀 불안합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지금 될지. 네.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하고 중개업자들까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더 오를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정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그 담화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네. 국민들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국민들 탓을 하면서 거의 정신 차려라 이런 분위기로 말을 하는 바람에 네. 거의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 협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은 국민들한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주택, 땅을 얘기하면서 좀 어려운 말인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이게 무슨 취지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공유지라는 게 예전에 네. 그 농사 지을 때 서구에서 우리 땅 있고 중간에 같이 쓰는 땅이 있는데 같이 쓰는 땅을 이제 사람들이 저거는 막 풀을 먹여도 나한테 손해가 안 오니까 그러고 다들 자기 소를 데리고 가서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게 파토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지금 내가 아파트 사면 그 아파트에 딴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잘 것도 아니고 네. 공유지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인 것 자체가 잘못한 건데 취지는 예. 앞뒤 안 보고 그렇게 막 사면 시장이 망가집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시장이 이렇게 망가진 것도 국민 여러분들 탓이에요.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저따위로 시장이 망가진 원인을 분석하는 정부가 대책이라고 제대로 만들었겠냐라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것 같아요. 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담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비판만 조금 많았긴 했는데 제가 뭐 후반에 묻고 싶었었는데 기왕에 뭐 부동산으로 시작했으니까 자 그런 뭐 별로 시장에서 반기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대책인데 뭐 25번, 6번 됐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윤 의원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 정책 어떻게 펴겠다. 뭐 그런 혹시 구상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역시 이제 공약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많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고요. 좀 아껴놔야 되고요. 근데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저렇게 잘못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별로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존중.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잘 살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지금 10등, 9등 이런데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유형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이 욕구를 이런 욕구가 만족되도록 사실은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자연스러운 욕구.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 신도시를 경기도에 만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요를 만족시키겠지만 또 많은 수요는 서울 안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서울 안에 집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지금 그런 그 규제를 꽉 묶어놓고 그걸 건드리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 꽉 묶어놓으니까 나머지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허황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니까 임대 시장에서는 또 뭐
잔뜩 규제를 하는 법을 또 새로 만들고 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부동산 공약은 언제쯤 내놓으실 건가요? 여기서 조금 일부 공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요, 그럼 김이 빠져서.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한마디로 저가 생각하는 공약은 이런 핵심적인 문제, 시장이 왜 망가졌는지를 풀어주는 공약을 해야지. 저는 여야 후보들이 지금 다 굉장히 달콤한 얘기를 해요. 달콤한 몇백만 호, 뭐 이런 얘기 주로 네. 하거든요. 아니면 토지공 개념. 네. 지금 뭐 토지공 개념이 없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게 아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죠. 네. 아니 지금 무슨 기본주택 토지 뭐 무슨 보유세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이 망가진 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서 잘못된 이유를 푸는 게 사실은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네. 건데 아주 뚱딴지 같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장밋빛 얘기. 장밋빛 또는 뚱따지 같은 얘기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공약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정치에 입문하신 지 딱 1년 됐잖아요. 네. 초소년에서 1년밖에 안 돼서 이 대선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또 좀 간덩이가 좀 커졌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정적 계기는 뭐였어요? 뭐 무모하지요. 무모하고 결정적 계기라기보다 이렇게 좀 쌓인 건데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고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5년을 더 이렇게 지내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희망을 못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국운이랄까요? 예. 굉장히 쇠락하는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은 또 화가 많이 나 계시고 정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앞뒤 없이 그냥 계속 정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에너지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뭔가 건설적이고 미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보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대선 전국을 뭔가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축자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국가를 바로 서게 할 미래의 얘기를 계속 얘기할 분, 그런 분으로서 우리 윤 의원님 본인이 좀 내가 좀 적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정치인 1년 뭐 그런 많은 경험을 그래도 짧은 기간에 하셨는데 갑자기 뭐 유명 인사도 됐고 뭐 엊그제 그 1년의 경험을 토대로 정치의 배신이다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정책의 배신도 상당히 좀 아주 그 제목이 좋았는데 어떤 배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내용이 담긴 책인가요? 뭘 주장하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정책의 배신은 교수일 때 썼고요. 예. 이렇게 뭔가 의도가 좋아도 생각을 제대로 안 하면 정책이 국민들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 이런 취지였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책을 다 쓰자마자 예. 정치권에 영입을 받았어요. 근데 정치권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저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정책 의미가 없다. 그거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치 과정이 굉장히 왜곡돼 있어서 좋은 정책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졌다 한들 그게 정치 과정을 꿰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왜 이런 정치의 배신이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가 왜 계속될까?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를 만나서 된통 혼이 날 수는 있는데 예. 그런 남자하고 그런 여자를 또 반복해서 만나면 그럼 본인의 책임이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쁜 남자만 꼬이는 여자, 나쁜 여자만 꼬이는 네. 남자. 그래서 제가 이 정치의 배신을 습관적으로 당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그게 이제 저죠. 제가 이제 정치를 아직 오래 못했으니까 네. 제가 느끼기에 나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느낀 것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정치를 마치 권력 다툼을 하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구경꾼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늘 그렇게 보는 왔고 그런 습관에 젖어 있었던 거죠, 국민들께서. 네, 저 스스로도 저건 네. 나하고 상관없어. 어. 그리고 저거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거야. 그러니 언론 지형도 사실 정치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무협지처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서 방관하는 네.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정치는 뭘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치라는 것은 정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거기 300명이나 모여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 본령이 그거라면 국민들은 사실 그걸 항상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네. 뭐 시원하게 상대방을 잘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정책을 만들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아직 그런 문화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배신을 계속 당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예. 국민에 대한 어떤 호소문이에요. 호소문. 예. 정치를 좀 제대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정책도 살고 경제도 산다.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치가 훨씬 높아져야 합니다. 예. 그런 거죠.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듯 하면서도 정작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경꾼, 방관하는 분들도 또 워낙 많으니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관심이 약간 다른 관심인 거예요. 냉정하게 평가하고 저 사람의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다음에 뽑아주지 말아야 네. 되는데 거기 와 계신 300명의 정치인 중에서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다음에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패거리 정치에 국민들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죠. 자, 이게 대선을 출마를 선언하시고 공약을 하나씩 둘씩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 공약이 노동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노동 공약 첫 공약으로 내놓기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노동 이슈를 공약 1호로 삼았는지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노동에서. 아니,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병목이 귀족 노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귀족 노조. 네, 민노총으로 대변됩니까? 귀족 노조? 그렇죠. 뭐 가장 크게 민노총이고 뭐 저는 한노총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 대기업 기반의 강성 노조가 이제 민노총에 많으니까 근데 대기업 기반의 강성 노조라고 하면 지불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자리를 틀고 본인들을 일반 근로자하고 달리 일반 근로자들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라든가 하청 근로자들을 끊임없이 밖으로 배제하고 밀어내면서 본인들의 위상만 높이려고 끊임없이 그 귀족화된 노조들이죠. 근데 이런 귀족화된 노조가 스스로를 그 일반 근로자들하고 분리시켜서 자신들만 높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네. 본인들이 강자일 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 그게 바깥에 있는 기업이나 우리 안에 있는 기업들이나 강성 노조를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예. 그리고 투자를 그것 때문에 안 하게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전체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는데도 지금 가장 큰 병목이고 예. 우리 그 일반 근로자들, 보통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좀 예. 장벽이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 해결하고 넘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귀족 노조가 제대로 근데 제목도 뭐 귀족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귀족 노조 무슨 제도를 바꿔야만 그런 귀족 노조의 그런 잘못된 관행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귀족 노조가 왜 스스로를 어떻게 계속 귀족으로 만들었나 그 구조적인 이 지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파업을 하면 예. 어느 정도 파업을 하면 노사가 이제 서로 피해를 입었으니 자 이제 우리 앞날을 위해서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 자체가 귀족 노조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계속 끊임없이 중지하지 않고 하면 버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어느 정도가 지나가도 밖에서 근로자를 새로 데려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대체 근로를 못하게 돼 있어요. 대체 근로를 못 하니까 법적으로 금지돼 있죠. 그러니까 버티면 사측의 대항권이 좀 없는 약하네요. 거죠. 없는 거죠. 아예 네.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귀족 노조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공약에 예. 발표한 것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예. 이걸 이렇게 무작정 방관하지는 않는다. 어떤 선진국도. 그러니 우리도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자. 없이 대책으로 허용하라. 네. 네. 또 어떤 걸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어떤 힘의 아, 관계가 예. 과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살짝 교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네, 이 파업 시 대체 근로가 지금 허용 안 된 나라가 세계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해요.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없습니다. 네. 예, 예. 또 노동 이슈를 기왕에 내세운 김에 어떤 제도적인 또 개혁,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노동 관련 이슈로? 저는 이게 지금 귀족 노조가 어떤 이런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죽기 살기 파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반 근로자들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예. 본인들의 이익만 계속 배타적으로 추구한 거죠. 네. 이런 구조도 사실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대기업에서도 네. MZ세대 사무직 노조가 새로 생기고 있어요. 네, MZ세대 그렇습니다. 사무직 노조들은 지금 주장이 이런 거죠. 네. 아니 내가 볼 때 저 나이 드신 생산직 근로자들은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많느냐? 그 말이 저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젊은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공정 대표 의무라고 해서 네. 모든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 기존 노조가 네. 기득권 노조가 예. 교섭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문화가 없는 거죠. 이건 바꿔줘야 됩니다. 공정하게 어떤 대표화가 전체 안 목소리를 된다. 그렇죠. 전체 예. 목소리를 대표할 의무죠. 예. 뭐 얼마 전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만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어떻게 비슷한 바뀌어야 얘기죠. 됩니까? 최저임금도 사실 최저임금이 만약에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가면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아래쪽 근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대기업이 주로 있는 경총과 예. 민노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보다 훨씬 윗단에 존재하면서도 예. 이거를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최저임금을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2년에 30% 올렸잖아요. 예. 우리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300만 명입니다. 아, 최저임금 이렇게 빨리 올리면 이 영세한 사용자들은 뭐 망해서 자빠지는 분도 계시지만 예. 상당수는 난 이 속에서 도저히 못하니까 배째라 차라리 그리고 최저임금을 못 줘요. 제도가 현실과 괴리돼서 막 혼자 달려나가면 제도가 원래 보호하려고 했던 대상들을 제도 밖으로 오히려 소외시키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럼?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맡겨두면 안 돼요. 이거는 전국 단위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노사에 최저임금은 맡겨두면 안 된다는 안 됩니다. 거군요. 그리고 그렇게 맡겨두는 나라도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맡겨두는 나라들은 주로 저 남미 국가들이죠. 선진국들은 이렇게 노사가 임금 협상하듯이 이렇게 맡겨놓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 그 가장 잘하는 나라라고 얘기되는 나라들은 전문가가 결정하고 예. 그거를 정부에 제안을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청취하는 방식으로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지만 책임을 전문가 그룹과 정부가 지는 거죠. 왜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분배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분배 정책인데 예. 이거를 노사한테 임금 협상하듯이 맡겨놓으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네. 지금 귀족 노조 문제를 건드시는데 그럴 경우에 혹시 그 비정규직에 대한 조금 배려 보호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그 부분은 저는 그 공정 대표 의무에 예. 비정규직 근로자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구조에서는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반영되질 않아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저도 그 안에서 일해봤지만 비정규직 대표라는 분이 거기 와서 앉아 있는데 민노총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대표되질 않아요. 예. 그러면 각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어쨌든 노사협의회를 하든 그 단체 협상을 하든 그 안에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죠. 네. 그 목소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지금 단체 협상이나 노사협의회에서 이렇게 음소거돼 있습니다. 반영이 전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됩니다. 사실. 네, 반영이 네. 되도록.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네. 정규직과의 비정규직 격차도 굉장히 큰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아주 점진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공정하게 대표하는 의무를 지키면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구조가 바뀌는 구조가 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제가 이번에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예.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더 이 경력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경험이 필요한데 대기업에 입사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는 그 경험을 쌓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고 예. 지금 2년만 하고 내보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2년 안 그걸 되죠. 차라리 풀자. 그걸 2년 제한을 풀고 3년도 하고 4년도 하는데 3년 채부터는 이걸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3년 차부터는 정규직하고 같은 수준의 그 보수를 주도록 하자. 2년 제한을 풀고 3년 차부터는 급여를 받게 하자. 정규직과 똑같이 맞춰줘야. 네. 그러니까 급여라는 게 폭넓은 의미의 모든 보수죠. 네. 모든 처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남용은 하지 못하지만 무조건 2년 썼다고 법에 의해서 규제에 의해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거죠. 있다. 그러니까 2년 거죠. 만에 무조건 내보내면 도대체 네. 누가 좋아진다는 거냐 이런 문제의식인 거죠. 그렇군요. 노동 이슈 1호 공약 2호는 교육이던데 경제학자로서 본 이 교육의 문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 수준에서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은 포기되고 있어요. 보기. 이 위에 있는 이 중산층 이상의 예.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는 어머니가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고달파서 그렇지 사교육비 되느라고 어차피 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포기당하고 집에 가서도 방치당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20, 30년 후에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그대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교실을 보면 아이들이 엎어서 자는데도 깨우지도 않잖아요. 이게 20, 30년 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열심히 부모가 키운 아이들과 네. 방치된 아이들이 나중에 3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그것을 어떻게 공교육이 나라가 그냥 그걸 방치합니까? 사실 그걸 지금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얘기는 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세상을? 가장 크게는 패러다임 자체가 저는 네. 교사와 공교육이 아이들에게 조금이 아니죠. 많이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진다. 엎어져서 깨우지 네. 않아도 된다. 시험 볼 때 엎어져서 자도 안 깨운다. 이런 것은 아이들 인생의 방관자죠. 예. 집에 가서 배워라. 학원 가서 배워라. 이런 태도는 저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교사들과 학교에 대해서 이 책임을 같이 지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학교와 교사들에게. 그리고 지원도 하고 뭐가 어렵니? 왜 문제니? 왜 아이들이 이 학교는 이렇게 안 나아지니? 학력 평가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학력 평가도 하고 지금 학력 평가를 전수로 해야지 어느 학교가 문제가 있는지 예. 어느 학교에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러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이 애들 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점거 농성을 해서 그걸 폐기시켰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생각합니다. 된다. 사실 줄 세운다라는 핑계지 우리 인생 귀찮아진다라는 걸로밖에는 예. 안 보여요. 네, 그렇군요. 뭐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워낙에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셔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깃발을 내건 기본소득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바뀌어서 나온 거 그 자체 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액수가 좀 바뀌는 거지 철학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준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우리나 남이나 다른 네. 선진국이나 근래 이 십몇 년은 이 굉장히 벌어지는 격차 때문에 다들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엔 더 그렇습니다. 음. 코로나 동안에 이게 뭐 비대면 산업하고 대면 산업은 너무나 벌어졌고 예. 지금 근로자들도 재택할 수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의 이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예.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어제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대와 완전히 괴리된 포퓰리즘. 그러니까 포퓰리즘도 좀 시대가 가는 걸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지금 모든 나라의 고민이 이 벌어지는 격차인데. 포퓰리즘인데 그것도 시대와 동떨어진 아주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무슨 네. 50년대, 60년대식이죠.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 여러 후보들이 지금 이제 경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을 표출하기 전에 만나셨잖아요. 윤 네네, 총장이 네네. 만나셔서 그 당시에 뭐 대선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뭐 이런 얘기들 좀 하셨습니까? 정책 얘기는 뭐 많이 공부하고 계시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예. 근데 뭐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하신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이제 그 국가 경제를 바꿀 최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나오셨는데 본인을 제외하고는 누가 가장 근접해 있어요? 좀 봐야죠. 아니, 일단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네. 다른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네. 이제부터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나오시는지를 봐야지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 근거가 없어요. 아직 구체적인 정책들이 좀 안 그렇죠. 나오고 아직 있기 뭐 때문에. 레이스가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네. 최근에 당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의원 등이 좀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데 그런 비판은 뭐 당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였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후보들끼리 경쟁하고 서로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이러는 거는 비난, 비판 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거 말고 어떤 부수적인 다른 별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난의 내용이 뭐 이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뭐 탄핵 때 네가 예. 뭐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는 그냥 과거에 헤집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바는 예. 우리 야권이 지금 지지율이 여권보다 훨씬 낮아요. 통틀어서도 훨씬 낫죠. 통틀면 네. 여권 지지율보다 우리가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 정말 심기일전에서 그 나중에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어쨌든 이 경선 과정에서 판을 깬다는 얘기는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경선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직 경선 시작도 안 했는데 과거를 막 헤집는 얘기를 하는 건 좀 저 사람들 다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드릴 것 같아서 예. 우린 그러지는 마시고 좀 멋진 경쟁을 합시다. 이런 얘기였어요. 제 네. 말씀은. 뭐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돌싱을 그때 공개하니까 그게 화제가 되던데 그 자체가 화제가 된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던데 본인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그렇게 아니 그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네. 기자가 뭐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물었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대책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냐. 그래서 아니 결혼해봤다. 예. 그렇게 한번 대답을 해봤다? 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언론에서 그게 예. 무슨 고백이라고 받아서 저도 좀 당황했죠.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숨겨온 적도 없는데 예. 무슨 고백이라는 표현이 아. 들은 것도 좀 약간 재밌었고 예.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을 만큼 들었고 또 친구들도 재혼 커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돌싱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는 뭐 그렇게 언론이 받아도 네. 뭐 크게 당황하거나 하는 나이는 지났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사회가 이렇게 다양화됐으니까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좀 인지하는 다양성에 보도가 대한 필요해요. 어떤 그런 네.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덜 돼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점도 드는데 아주 사적인 또 윤석열 총장 부인을 암시하는 듯한 줄리 벽화가 지금 종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들으셨겠지만 그럼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이고 참. 저는 사실 그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오늘 이렇게 쓰려다가 예. 이게 쓰면 또 그 언론 보도에서 그걸 또 들이파거든요. 뭐라고 쓰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쓰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 네. 좀 너무 저렴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너무 심하지 않냐는 얘기였는데 그런 얘기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펜을 접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 갖고 또 누가 뭐라고 했는데 그 벽화는 무슨 말이 들어있고 막 이렇게 예. 받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성 단체들이 지금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예. 저는 뭐 그게 어떻습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아, 여성 단체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이런 것은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예. 지금 저는 뭐 이거를 무슨 특정 정치인의 부인이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여야를 떠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네.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알겠습니다. 내용이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여성계가 조용히 있는 건 욕먹어 싸지요. 저속해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여성계는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자, 차기 대통령 뭐 말씀을 조금 하셨지만 어떤 경제 인식을 가져야 될까요? 차기 대통령 자격으로서.
경제 인식은 저는 일단 경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우리 그 문 대통령께서는 네. 사실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거 하면서 최저임금 엄청 올려서 젊은이들 네. 일자리 없어지고 자영자들 힘들게 했을 때 네.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그런 걸 가지고 막 와서 파는 전문가들을 보고 네. 그거를 판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제 인식이라는 게 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뚜렷한 지도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성을 공유하면서도 뭔가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잘 갖다 써야 되는 게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이 정말 진실된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능력까지는 저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실성 알아보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예. 미래가 안 보이는 문제. 그렇다면 뭐 국방이고 외교고 안보고 뭐 사회문화 다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핵심 능력은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고 전문가를 알아보는 능력, 거기까지는 저는 아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있어야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본인이 그런 걸 진짜로 느끼질 못하면 국민들한테 또 무슨 장밋빛 얘기만 하는 거죠. 장밋빛 얘기, 뭐 해드릴게요, 예. 뭐 기본소득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게 없어서 기본소득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가 안 보이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미래를 못 보고 있는 예. 게 기본소득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기회가 없어서죠. 기회가.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하면서 공약도 국민들께 저 뭐 드릴게요. 세금 걷어서 이거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그거를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보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제 생각합니다. 상황도 잘 알고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좋은 얘기하고. 사람을 또 정확하게 그렇죠. 고를 줄 알고 그렇죠. 네, 그런 분이 미래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본인이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까이 다가서 있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 얘기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네, 아무튼 뭐 정치인 1년 만에 대권 도전에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